엄청나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돌볼 일손은 되게 부족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케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디지털 시대로 요즘에 스마트워치 하나씩 다 차고 다니죠. 그런데 스마트워치로 어떤 게 날라들어요? 우리의 심장 박동수, 호흡수, 체온, 내가 몇 걸음을 걸음걸이를 하나, 심지어는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나 모든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어디로 들어와요? 이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를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의료, 공학, 소비, 심리학, 경영학 모든 영역의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 도전에 대처하는 전문가들의 대응 방식을 배웁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 1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운영교수 선경아입니다. 네, 오늘 현장에도 서포터즈 학생들 와 계시고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학생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9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지성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들어온 학생들이랑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말고사 기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어요? 네, 대답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다들 너무 겸손하셔서 잘 봤는데도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대답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보시고 나서 이번 학기 모든 여정이 끝이 난 과목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지성학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해오셨던 것처럼 긴장 늦추지 마시고 오늘 강연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세 줄 소감이랑 강연 만족도까지 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4주차에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학교 간호대학 이선희 교수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내용의 제목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화와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강연 제목 들으시면서 오늘 강연의 내용이 그리 낯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9번의 강연 중에서 우리가 오늘 강연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이제 10번째 강연이니까 첫 번째 강연부터 주제를 조금 이렇게 떠올려 보실까요? 복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연에서 우리 어떤 내용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강연자님이셨죠? 네,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 모시고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AI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우리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강연을 떠올려 보시면 두 번째 강연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님이셨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노인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잘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신다면 오늘 들으시는 내용도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선희 교수님의 경력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교수님께서는요, 현재 우리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님이시면서 간호대학 학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주요 외부 활동 경력으로는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 사업팀장,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장, 현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 현 보건복지부 적합성평가위원, 그리고 현 국가임상시험재단 경쟁력 강화 TF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선희 교수님의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화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오늘도 열심히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교수님 모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가천대 보배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이제 크게 4가지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낯설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보건의료계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너무 일반화되고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AI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병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병원 말고 우리 지역사회 있잖아요. 우리 집 근처 지역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뭘까라고 AI에 대해서 좀 배웠으니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지금 30%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돌볼 일손은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케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 쉽게 요즘에 은행에 직접 가는 분 없죠. 그죠? 우리 때는 다 갔어요. 근데 디지털 이 인터넷 뱅킹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이 다리가 불편해도 이 뜨거운 떼약볕에 걸어서 은행을 가야 됩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차이 나는데 그게 은행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병원 환경, 그리고 또 교통, 그다음에 삶의 집 있죠. 집 자체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리터러시라는 거는 글을 읽을 줄 아냐 모르냐 이런 뜻인데,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너무나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이제 논문들을 보면서 제가 좀 쉽게 요약을 해봤는데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여러분들 디지털 헬스케어와 AI가 실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하드웨어인데 이런 이제 디바이스예요. 하드웨어. 그래서 의료기기 같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하드웨어를 작동을 하려면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이런 걸 작동을 하려면 소프트웨어인 앱이 깔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앱만 가지고 실현되는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그 간호사든지 사회복지사든지 서비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앱과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마지막 하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저희가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드웨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가 낯설 수 있겠지만 이제 병원에 가면은 당뇨 환자 많이 보시죠? 당뇨 환자는 뭐냐면 우리 몸에 그 피에 설탕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탕물이 피에 돌아다니니까 온몸에 있는 균이 다 들러붙겠죠. 그래서 식이요법이나 약을 잘 먹지 않으면 다리부터 눈 모든 장기가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아티피셜 판크레아스는 뭐냐면 인공췌장이에요. 이런 인공췌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딱 붙인 거 보이시죠? 이 센서가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모니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한 수치가 너무나 올라간다. 그러면 저절로 그 옆에 있는 인슐린 펌프라는 게 있거든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그게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의 손길이 닿지 않더라도 혈당 관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밑에 것도 하드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수면 무호흡증에 여러분들 수면 자다 보면은 숨을 안 쉬는 분이 계세요.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커 하면서 쉬잖아요. 그런데 그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센서가 붙어서 근육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숨을 안 쉰다? 그러면 근육을 톡톡톡 때려서 호흡 근육을 자극해서 숨을 쉬게 하는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개발하고 여러 회사로 개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렌즈라는 게 눈이 잘 보이게 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렌즈도 의료기기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구글 회사에서 개발한 이 렌즈를 착용을 하면은 여기 눈물에도 혈당이 높아지면은 설탕물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눈물에 흘러 들어가 있는 그 혈당의 수치를 높여가지고 혈당이 너무 높다. 그럼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깜빡거리는 게 있으면 빨리 너 약 먹어. 이런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그 밑에 것도 요즘에 쓰여지는 건데요. 약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서 약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먹거나 주사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 디지털 장비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약이 활용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무지기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천대 인재들도 이런 거 좀 개발해서 대박 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가 하드웨어죠. 근데 이제 이 하드웨어랑 똑같이 이제 붙는 게 그러면 이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작동시키려면 앱과 그다음에 서비스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 앱은요. 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개발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력에서도 보겠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가 2008년도에 이 당뇨 앱을 평가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과 이 디지털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앱도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해서 지금은 이 당뇨 앱이 수가를 받지는 않지만 환자들한테 쓰여지고 있거든요. 삼성 서울병원. 근데 굉장히 좋은 효과로 환자들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앱과 그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환자들의 식단을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요즘 디지털 장비는 밥상을 사진을 딱 찍어요. 예전에 이 당뇨 앱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사과 반 조각, 그다음에 밥 반 숟갈 뭐 이렇게 먹었다고 다 입력을 해야 됐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으로 AI가 해석을 해요. 아, 이 할아버지가 밥을 반 공기 먹었고 사과를 반 개 먹었고 근데 고기를 하나도 안 드셨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고기나 생선을 섭취하세요라고 권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혈당 관리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플랫폼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 디지털 시대로 요즘에 스마트워치 하나씩 다 차고 다니죠. 그런데 스마트워치로 어떤 게 날라들어요? 우리의 심장 박동수, 호흡수, 체온, 내가 몇 걸음을 걸음걸이를 하나, 심지어는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나 모든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어디로 들어와요? 이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를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에서 지금은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은 우리의 디지털 헬스케어로 사용된 모든 정보가 차곡차곡 쌓임에 의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케어가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뭐라고 했죠?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플랫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 플랫폼에 쌓여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화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쓰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요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거기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스마트워치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말하는 습관,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우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우울이면 우울의 심각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중증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 AI를 기반으로 이 사람은 우울이 생길 것 같다, 아니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거를 예측해서 빨리 병원으로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일률적인 어떤 서비스였어요. 그냥 뭐 당뇨 환자가 당뇨가 생겼다, 그러면은 뭐 인슐린 주자, 이런 거였으면 어떤 사람의 그 당뇨 관리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혈당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특히 밥이 관리가 안 돼요. 이런 사람마다 너무 취약점이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보를 다 정리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맞춤 어떤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질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니면 아기들 이런 패턴들로 요즘에 AI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밤에 맨날 화장실 가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잘 관찰해봐요. 그러면 한 65세 정도 넘어가면 할아버지가 은근히 또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이런 걸 감지하면 그거는 방광염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심코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방 의료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찬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AI 스피커라고 집에 AI 스피커로 대화를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해요. 그거를 환자들이 참여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맞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방이 가능하고,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을 제가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AI가 바뀌기 시작한 중요한 기술 네 가지를 여러분들 AI 배웠으니까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AI,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해졌냐면, 똑똑해진 가장 큰 이유는 이 기계학습 딥러닝.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들도 처음에 그 단어를 배우듯이 이 인공지능도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킨슨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뇌가 이렇게 조금 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AI한테 너 파킨슨 병 좀 찾아내. 그럼 걔가 어떻게 찾아내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모든 파킨슨 환자의 필름을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파킨슨, 이렇게 생겨도 파킨슨, 다 공부를 시켜서 이 딥러닝을 통해서 얘가 판단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 기술이 이제 AI의 가장 핵심 기술이고, 그거 외에 크게 진보한 게 뭐냐면, 컴퓨터, 여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하죠? 숫자를 0, 1, 0, 1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자연어를 이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연어를. 그러니까 훨씬 기술 실현이 쉽죠.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영상 인식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사진을 딱 찍으면 이 사람이 찌푸리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밥상을 딱 찍으면 이 밥상의 칼로리가 몇 칼로리고 고기는 얼마나 먹고 있고 야채는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인식과 음성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는데요. AI 스피커를 이제 틀어놓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왜 목소리가 그렇게 우울해요? 이렇게 이제 AI가 말을 하잖아요. 목소리 톤만 봐도 이 사람이 우울한지 기분이 업됐는지 이런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시대예요. 굉장히 똑똑해졌죠. 이런 걸 조합해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AI가 급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애가 챗 GPT인 거예요. 챗 GPT는 정말 이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사실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아가에게 인공지능을 딥러닝을 다 시켰어요. 아가에게. 그래서 너 파킨슨 앞으로 공부해. 그럼 파킨슨의 처음 지식부터 가르쳤는데 이제는 연구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챗 GPT의 기본 지식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얘가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교 1학년생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 대학교 1학년생에게 그 이후의 지식을 가리키니까 아가에게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래서 AI의 어떤 그 프로그램의 발전을 혁신적으로 바뀌어놓은 아이가 이제 챗 GPT고요. 그다음에 IBM 회사의 왓슨 온콜로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랑 협력해서 암 환자의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이에요. 얘는 이제 계속적으로 진보를 하고 있고 이 챗GPT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챗GPT에게 우리 의사 시험 있죠. 예, 의사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답률이 몇 프로로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챗GPT의 기본 지식은 웬만한 의사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증명을 했고요. 왓슨 온콜로지는 저희 길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환자분이시고 주위에 이제 쭉 의사 선생님들이 앉아 있고 그다음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챗GPT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내 암 치료를 뭐가 가장 최적의 암 치료인지 이렇게 이제 토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또 하나 요즘에 이게 이제 많은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도 이미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지금 동영상 왼쪽 거가 영상이고 두 번째 거 이제 오른쪽 거가 동영상인데 이 영화 동영상이나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이게 영화 필름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냥 어떤 여자가 이러이러한 거리를 걷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인공지능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까지 이제 진화를 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병원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병원 환경에서는 이제는 이제 의사들이 청진기로 진료하고 이런 거에서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개발이 돼서요. 이제 청진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에서 이 환자들이 이제 뭐 파킨슨병이나 여기 보면 우울병이나 간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다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떤 거냐? 제가 이제 개발하는 예시인데요. 한 3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완성을 할 계획인데 어떤 거가 주로 바이오마커냐면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아이가 이렇게 EEG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뇌파. 이 뇌파에 대한 거를 모으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핏빛이나 스마트워치나 다 이런 건데요. 이게 너무 발전이 돼서 이 스마트워치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심장 박동수,
호흡수, 걸음수, 그다음에 여러 이 사람의 수면 패턴 있죠. 뭐 깊이 자느냐, 자다가 몇 번 깨느냐 이런 걸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병원에 정신의학과 선생님이랑 저랑 협력해서 환자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성 데이터예요. 음성 데이터는 환자 집에 AI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그 사람한테 이제 안부 전화를 하면서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패턴들을. 그래서 이런 음성 데이터, 그다음에 뇌파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 데이터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그 우리가 모으는 데이터만 길병원 데이터만 모으면 한 200명 정도 모으는데 그 적잖아요. 그거를 검증 데이터로 쓸 거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 총장님도 그러시지만 우리나라가 이 AI 쪽은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허브라는 게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AI 허브에 노인 환자 6,000명을 대상으로 우울에 관련된 이런 스마트워치 막 다 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 다 모으고 음성 데이터들 다 모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과연 우울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를 머신러닝을 가지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말뭉치 같은 음성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라벨링 데이터들도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들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저분한 거를 이제 없애요. 전체치라고 하는데 지저분한 걸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우울한 거와 아닌 거를 잘 나타내는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제가 잠깐 간단히 도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 뭐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의 라임과 샵 방법으로 이제 찾아낸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울 마커를 개발하면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그 상용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용화를 마치고 나면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스턴 코리아 외국 지금 미국과 파리 이런 데서 우리나라 디지털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마치고 나면 미국과 파리 이런 쪽에도 이런 우울 바이오마커를 이제 수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병원 환경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바이오마커 말고도 병원 자체가 스마트해졌어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한번 입원해 보셨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병원 입원하면. 근데 이 스마트 병원 사례는 이게 뭐냐면 그 가상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일부 병원에게 너네들이 이제 스마트 병원 한번 해볼래? 하고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현된 사례고 우수 사례를 뽑아서 복지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병원에 가면은 그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이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깐 5분 있다가 가시는데 제가 화장실 가면 못 보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회진할 수 있는 선생님의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회진 시간이 맞지 않아. 그러면 화상으로 의사 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가장 그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줬고 또 하나 이제 병원 가면은 다쳐가지고 보통 가잖아요. 그런데 폴대 끌고 어디 가요? 업무과 가서 서류들을 떼야 돼요. 네, 처방 서류 뭐 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무슨 증명서 같은 거 다 떼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이 태블릿 PC가 침상에 다 붙어 있어요. 침상에 붙어 있어서 내가 클릭 한번 하면 요즘 MZ 세대 너무 그죠? 요즘에는 뭐 식당 가서 누가 주문하는 거 없잖아요. 다 식탁에서 시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블릿으로 나의 모든 서류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좋은 게 뭐냐면 내 자신의 그 랩 데이터, 검사 자료나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죠. 궁금한 거를 실시간으로 나의 정보를 조회가 가능해요. 그리고 교육도 예전에는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막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니까 여기 요즘에 뭐 탤런트 코미디언 보면은 간호사 선생님들 흉내내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드라이한 그 친절함 이런 거 그래서 따다다다다다 얘기하면은 무슨 말을 하고 갔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버추얼 환경에서 환자가 언제든지 2번, 3번 그 교육을 들을 수 있게 구성돼 있어요. 환상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스마트 병원 환경이 지금은 몇 개 병원만 구축이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앞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왼쪽에서 잠깐 오른쪽으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역으로 연결돼 있죠. 이 스마트한 병원에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한 병원 환경이 내가 집에 가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집에 가서 긴급하게 갑자기 여기 이제 뭐 카테터를 달고 갔는데 갑자기 피가 펑펑 나요. 그러면 응급으로 연락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집에서의 어떤 그 응급 상황 이런 것들도 병원에 연결할 수 있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잠깐 보면 지역 의료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받고 왔는데 우리 집은 전주예요. 전주에 와가지고 이제 재택으로 받았는데 도저히 재택 온라인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브란스까지 도로 서울로 갈 수 없죠. 그러면 전주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결해서 협진할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거는 이미 구현된 시대고 점점 확산할 시기입니다. 이것도 또 우수 사례로 발표된 건데요. 저희가 산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산모가 사실 아기를 가지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기가 정말 잘 태어나고 싶은데 모든 아기가 서울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데 그중에 분만이 평이한 사람도 있는데 이 분만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큰 병원과 연결해서 연계 시스템이 가능하게 그렇게 해서 협진 체계가 구축이 돼 있는 병원이에요. 이 병원은 잘 돼 있죠. 그래서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이 협진 체계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집에서 실시간으로 이 환자의 아기와 산모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됐을 때도 아까 스마트한 병원 얘기했죠. 스마트한 병원 시스템에서 환자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퇴원 후에도 추후 관리가 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하게 연결되는 이런 사례들이 성공 사례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서 지금 다 마스크 벗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사례가 뭐냐면 코로나19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38도 올라가면은 코로나고 아니면은 이제 집에 가는 건데 이 사람이 코로나일지 아닐지 모르는데 맨날 거기 가서 감염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코로나에서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놔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의심되는 환자에서 내가 기계를 부착해 놓고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찾아내지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것도 되게 우리 가천대에 빨리 도입됐으면 좋았을 기술인데요. 가천대에 예전에 코로나 한번 걸리면 그다음에 너는 누구를 만났어? 그다음에 너는 어느 술집에서 누구를 만났어? 해서 조사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누가 코로나가 감염됐는지를 계속 조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치 기반으로 그냥 우리 그 학교에 있는 CCTV 몇 가지를 다 돌리고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그냥 코로나가 그 12시간 만에 누가 접속됐는지를 알아야 될 그 시간에 그냥 몇 시간 만에 쫙 환자를 파악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이나 병원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뭐일 것 같아요? 낙상. 낙상이 가장 많은 사고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낙상이 이 환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개인정보 때문에 환자가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의 모든 움직임을 점선으로 처리해가지고 환자가 낙상의 위험이 있으면 바로 센싱이 돼서 낙상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아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욕창이 생길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잘 활용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외에도 항암제에 대한 신속 반응을 체크하는 시스템, 또 하나는
퇴원 자가 내가 이제 그 인천으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이 가장 맞을까? 이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뇌출혈이 있었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색전을 예방해야 되고 게다가 심장까지 안 좋아.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야라고 병원을 지정해 주는 것까지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 환경을 얘기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쉬울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환경이에요. 여기 보면은 강아지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 물개 보이죠, 물개. 제가 5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이 물개를 800만 원 주고 팔더라고요. 진즉 이렇게 개발했으면은 조금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이 물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양로원에서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물개한테 파로야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아이인데, 제가 이게 스마트 시대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병원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그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해서 스마트 케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그 몇십 년 거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강아지 모양이나 물개 모양이나 이런 동물 모양의, 우리도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아이는 효돌이라고 있어요. 효돌이. 그래서 효돌아 그러면 또 걔도 막 대답 네 하고 이런 건데, 그런 인형형이 있어요. 인형형. 근데 인형형의 장점은 뭐냐? 할머니들이 외로운데 파로야 그럼 막 딸랑딸랑 거리면은 덜 외롭죠. 단점은 뭐예요? 한 일주일 쓰면 질려해요. 그래서 되게 식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태블릿 PC형인데요. 지금 태블릿 PC 안에 보면은 이렇게 여자가 하나 있죠. 여자가 같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해줘서. 근데 태블릿 PC의 장점은 여기 여러 기능이 있어서 태블릿 PC 클릭하면, 저는 태블릿 PC형으로 개발했어요. 제가 작년까지 이제 21억 과제로 태블릿 PC형의 노인 디지털 헬스케어를 개발했거든요. 그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클릭하면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형으로 이제 개발했는데, 장점은 이 하나의 태블릿으로 여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운동도 할 수 있지, 음악도 들을 수 있지, 게임도 할 수 있지. 그래서 기능이 많은데, 제가 해보니까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이게 안방에 설치해 놓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실에 나가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세 번째가 로봇형이거든요. 로봇형은 또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제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있는데 너무 크면 집안에 이제 만약에 작은 집에서는 또 활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태블릿 PC형처럼 많은 기능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존재하는 로봇을 다 봤는데 안에 이제 기능이 너무 적어. 그냥 귀엽기만 해. 깡통 로봇.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개발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이 로봇형 배에다가 태블릿을 붙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게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용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인형형, 두 번째는 태블릿 PC형, 세 번째는 로봇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를 개발해서 제가 이제 태블릿 PC형으로 처음에 개발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들어간 게 오늘 말씀드린 AI입니다. 제가 이제 태블릿 PC형으로 개발했을 때는 스마트 어르신들한테 21억에서 그 남동구 보건소 있죠. 남동구 보건소 어르신 210명에게 혈압기, 혈당기, 태블릿 PC, 체중계 다 나눠드렸어요. 다 나눠드려서 실시간으로 그분들의 혈압과 체중들을 다 이제 측정하게 하니까 이런 자동 알림 서비스나 응급 알람 서비스 2세대를 개발했는데 하나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이나 그 남동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맨날 모니터해야 돼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혈압이 높아졌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사람이 다 못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생각해서 웬만한 건 처리를 해주고, 진짜 어려운 것만 우리를 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3세대 인공지능형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니까 케어 엔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케어 엔젤은 맨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약은 잘 드세요? 요즘 건강 상태는 어때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되죠. 여러분들 걱정 안 돼요? 걱정해 주세요. 걱정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번에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울하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린다. 한번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보호자한테 보내주는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LUQ라는 것도 이것도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데 얘는 약간 로봇과 태블릿 PC가 결합됐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좀 빛 같은 거 보이는 거 있죠? 그 아이가 노인들이 좀 컴컴하거나 우울하거나 어두울 때는 빛색이 바뀌어요. 그리고 좀 활발할 때는 빛도 밝아지고 거기서 스피커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태블릿으로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로봇형과 태블릿 PC형을 결합한 그런 형태고요. 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외국의 템포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그 노인들의 모든 자료를 모아서 이 할머니가 부엌에 너무 안 가네. 침대에만 누워 있네. 그러면은 영양실조가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침대에만 누워 있고 움직이질 않고 다리를 막 이제 질질 끌고 이러면은 파킨슨을 의심한다든가 아까처럼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 그러면 방광염을 의심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챗GPT를 좀 공부를 시켜서 이 챗GPT에 우리의 의료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을 집에서 키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디텍션해서 병원에 트랜스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제 이런 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는 제가 아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활발하게 하는 회사가 원더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로아이젠의 이런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데 이런 아이들 이제 150만 원 정도 팔리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기능이 좀 부족해요. 기능이. 그래서 저는 이 로봇에다가 이 배에다가 이제 제 태블릿을 부착해가지고 기능과 기동력을 갖춘 그러한 로봇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발한 게 이 태블릿 PC형이에요. 제가 이제 왼쪽에 머리 긴, 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실버 케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굉장히 크게 이 오른쪽 그림이 태블릿 PC형인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렇게 별로 안 이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색깔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어요. 파스텔 톤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밝게 하려고. 그리고 제일 고려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클릭하면 할 수 있게. 만약에 클릭하려면 2번 이상 안 들어가게 그런 걸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뭐였냐면 어르신들한테 그 다른 거 다 복잡하면 여기 왼쪽에 오늘의 할 일만 누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간호학과 교수니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신체적인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인지 기능을 계속 촉진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정서적으로 너무 외로워해요. 정서적인 함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 다단하는 거를 어르신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3가지 요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짜서 그냥 어르신들이 할 일은 그거야. 그냥 오늘의 할 일만 한번 띡 누르면 돼. 그러면 오늘의 할 일 6개가 딱 떠요. 그러면 거기에 신체적인 여기서는 오늘의 할 일 오늘은 뭐냐면 체중 한번 측정해보고 걸음 7,000보 걷고 혈압 한번 측정하고 음악 한번 듣고 낙상 예방 운동 하는 거 이게 오늘 할 일인데 어르신들이 제 손을 지극히 잡으면서 이래요. 교수님 오늘 할 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할 일만 준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제 7,000보를 걸었잖아요. 그럼 밑에 완료 도장 금도장 찍히는 거 보이시죠? 금도장을 딱 찍어줘요. 근데 금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금도장 개수별로 치약을 줬어요.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 7,000보를 딱 걸어야 도장이 찍히는데 아마 이제 6,500밖에 안 걸으면 도장이 안 찍혀요. 전화해서 도장 찍어달라고 그럼 저희가 도장 찍어줍니다. 그래서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은 치약 5개, 그다음에 중간 치약 3개, 1개.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제 발표하면서 복지부에서 엄청 칭찬을 들었고 이 사업을 이제 바우처 사업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앱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혈당기랑 혈압기 다 나눠드렸잖아요. 뭐 어르신들이 쉽게 다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면 재면 그거를 기록할 필요가 없이 블루투스로 저희 서버에 날라와요. 서버에 차곡차곡 그분의 정보가 날라오겠죠. 그래갖고 혈당만 재도 도장이 딱 찍히는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건 혈압 재는 거고, 그다음에 음악은 저희가 이제 노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그냥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MZ 그 요즘에 그죠. 뉴진스 제가 좋아해요. 뉴진스 이런 거 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100명한테 조사했는데 의외로 찬송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가, 트로트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어놨어요. 그래서 음악 듣고 그러면 저희가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 개발한 인지 게임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두더지 잡기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어르신들은 쉬운 음식 만들기도 자꾸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음식 순서를 다 이게 저희가 연구진이 다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대로 준비하는 순서대로 끌어다가 붙이는 이런 거를 게임을 또 일주일에 3번씩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정말 조금 재밌었는데요. 어른들도 우리 못지않게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 고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마토 씨가 가장 잘 자란대요. 그래서 8주 동안 그래서 토마토 씨를 나눠드렸어요. 화분이랑 그래서 나눠드려갖고 그 토마토 씨가 지금 그 자라는 모습을 올리셔도 되고, 만약에 올리는 게 너무 어려우면 남들이 올리면 좋아요만 눌러도 저희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근데 웬걸 손자한테 배워서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가 사실 이게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료됐잖아요. 종료돼도 지금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디지털 장비를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실패한 케이스예요. 레이더 센서가 뭐냐면 이제 설치를 해놓고 이게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낙상한다고 딱 넘어지죠. 그러면 센서가 딱 잡는데 그냥 고양이만 움직여도 잡히는 거예요. 하루에 낙상 신호가 80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거는 저희 서비스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저희 연구원들과 그다음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엄청 재밌게 했는데 문제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3세대 로봇은 이제 AI 스피커로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다음에 저기 핸드폰 자료,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자료, 태블릿 PC 자료가 다 모여지잖아요. 그거를 챗GPT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어르신 지금 약을 안 먹었네요. 어르신들 지금 고기를 너무 안 드시네요라고 레커멘드를 웬만한 건 다 해주고, 인공지능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모식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이 풍부할수록 좋죠. 근데 아까 개인정보 이슈도 있긴 하지만 자료를 모아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제가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알고리즘 틈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응급 상황인가, 어떤 사람은 진짜 질병이 발생할 건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외로울 수 있고, 이런 정서적인 신체적인 인지적인 응급 신호들을 다 찾아내서 오른쪽에 보면 여러 서비스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병원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ICT 관련 얘기들이 뭐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아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나 경영이나 보건이나 어느 파트에서 요즘엔 협업 시대거든요.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ICT 기반의 여러 가지 그 자료 정보 수집, AI 기반의 해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들은 학생들 정말 여기 듣고 있죠,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듣는 학생들은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듣고 저 오늘 들으니까 어때요? 머리가 커진 느낌 들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배워야 된다. 그래서 ICT가 요즘에 대세다, 변화의 물결이다. 그런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사업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잊지 않아야 될,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이거를 케어해야 될 대상자의 법적인 윤리적 이슈를 항상 고려해서 그분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인식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윤리 의식과 어떤 도덕식, 도덕 정신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인터뷰하고 취업 준비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을 뽑았어요. 똑똑하고 그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 뽑았는데 요즘에는 코어를 잘하는 사람 뽑아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은 취업이 좀 잘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떨어진 줄 알아요? 인성시험에서 다 떨어져요. 요즘에 내노라한 빅5는 맨 먼저 뭐부터 보냐면 인성시험부터 봐요. 그러니까 인성이 함양되지 않은 사람이 똑똑하기만 하면 사회에 들어와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과 협업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료, 공학, 소비, 심리학, 경영학 모든 영역의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죠?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K묵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무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될 때 이제 방학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좀 들어보시고 또 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저랑 같이 연구원했었던 간호학과 학생이 교수님이랑 이걸 개발해 보니까 자기는 전산이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좀 깊게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나 이런 전산과 같이 뭐랄까 그러고 보죠. 복수 전공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은데 좀 연식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같이 하는 거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되니까 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빠른 변화와 지금 지금 키워드 두 가지를 말한다 하면은 변화와 속도를 말하고 싶거든요. 정말 빠른데 그 빠른 게 변화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조그만 꿈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해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예, 오채연 학생.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오채윤입니다. 네. 네, 개인화의 발달에 따라 프라이버시 문제는 뗄 수 없는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자의 유전자 정보와 기록을 보관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이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이나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가 아까 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시대의 흐름상 이런 개인정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보안책으로 뭐 익명화를 하거나 암호화, 그다음 블록체인이나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들로 철저하게 개인 정보가
어디서 이제 구멍이 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이런 전산 기술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법적인 규제가 이미 우리가 개인정보법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잘 메꿔서 법적인 규제와 의식을 잘 함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두 번째 질문 있을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전공 이지민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보건기관에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등 여러 의료 공공 분야에서 위원직과 이사직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 지출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료 공공 분야에서의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의료 체계에서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 내용에도 얼핏 나오지만 예전하고는 시대가 바뀐 게 이제는 병을 키워서 치료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 인구가 이렇게 치솟는데 치료비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는 예방형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다행히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집에서 있을 때부터 질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디텍션해서 이 사람한테 질병 되기 전에 예측해서 바로 병원에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고 공공 분야에서 그 필요성을 이미 인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지 파트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제도들을 마련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 보건 파트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공공 분야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이 이제는 나는 이제 복지 시스템, 보건 시스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선희 아니면 김철수 개인한테 맞춤형의 서비스로 가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앞으로 공공 쪽에 제언을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한다혜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사람들이 더 이상 늙는 게 두렵지 않은 사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저도 이를 위해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강연이었습니다. 질문은 기존 우울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모델을 구축하시는 등 끊임없이 인류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보태시려는 일관된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반해서 요즘 청년들은 M4 세대라고 불리면서 원대한 목적의식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과연 내가 교수님처럼 봉사하고 박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혹시 이런 청년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우리 다혜 학생이 그런 고민을 한 것 자체가 벌써 포텐셜이 확실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진짜 뭐 예전에는 거의 인류화된 사회라면 지금은 다양하고 복잡화된 사회잖아요. 근데 M4 세대 얘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우리도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잘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지만 이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때처럼 인류화된 그런 성공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만 딱 개발하면 뭐만 자기가 잘하는 거 개발하면 확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전에 일단 내 스스로 뭐 할 때 가슴 뛰는 거 없어요?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하면서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실버 어르신들한테 이 건강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연구를 할 때 가슴이 뛰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일은 정말 하면 잘할 수 있다. 뭔가를 할 때 잠이 안 오고 빠져든다. 그런 걸 찾아내면 성공할 수 있고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질문 올려주고 있어서요.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다현 학생의 질문이고요.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병원과 연계하는 것 외에도 AI를 사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병원과 그다음에 그 지역 병원의 의료 격차가 심한 이유가 일단 표준화된 의료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강대한 학생님 잘 얘기한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 AI를 통해서 이쪽의 시술이 그가 중앙의 시술이 지방에까지 잘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쇼텀이고요. 길게는 지금 왓슨포 온콜로지 같은 아까 AI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개발된 이유가 큰 병원 의사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해요. 다 아는 내용인데 작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다 보편화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어떤 불평등이나 그런 차이 때문에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된 진료가 AI 시스템이나 검사 방법이 그 도구화를 통해서 지역까지 내려가면은 그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 플러스 AI 어떤 장비나 인공지능이 지방에까지 설치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도윤 학생의 질문입니다. AI를 기반하는 헬스케어는 곧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AI의 판단에 기대어야 되는데요. 만약 AI의 판단 오류로 인한 사고의 책임과 그에 대한 보험 정책도 함께 발전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진짜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런 AI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 요소들을 미리 찾아내서 적합성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소비자한테 생길 위험들을 미리 다 찾아내서 막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걸 거치지 않고서는 의료기기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부 당국에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기억에 남을 좋은 강연 해주신 이선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